되는 게 아니고 민생에 걱정 끼치는 국회가 되고 있어서 네. 정말 국회가 좀 잘해주면 좋겠다. 우리 행정부요. 네. 대통령께서부터 제발 민생 법안 좀 통과시켜 주십시오. 부탁하지 않습니까? 네. 총리도 우리 민생 법안만은 여야 가리지 말고 좀 해주십시오. 네. 우리 현 부총리는 102개 민생 법안 통과돼야 경제 살릴 수 있습니다. 그러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그게 조금은 들렸는지 부동산 법안 째급 두 개 취득세하고 102개 법안 중에 모델링 2개 이제 다뤘어요. 네. 나머지는 언제 할지 모르겠는데 네. 다 풀어야죠, 사실은. 이 법을 내놨으면요. 네. 이 행정부는 민원서를 내면은 보름 내에 답을 하게 돼 있습니다. 네. 국회는 1년 깔고 앉았어도 답을 안 해도 아무 대책이 없어요. 네. 국회도요. 앞으로 그런 민생 법안 내면은 일정 기간 내는 반드시 심의하고 상임위 심의 안 하면 본회의에서 바로 다르게 법 제도 고쳐야 됩니다. 아. 그렇지 않고 저 국회를 어떻게 믿고 일을 합니까? 지금은 법 없이는 행정부 일을 하나도 할 수가 없어요. 정말 대통령 이하 장관들이 엄청 답답할 겁니다. 부동산 관련 법안도 좀 다시 처음부터 다시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규제 좀 다 풀고요. 뭐 그건 아니라도요. 내놓은 법안이라도 빨리 심의해서 결정해 주시면 크게 도움될 것 같아요. 그죠. 지금 15개 민생 경제 법안만 통과시켜도 27조 원 투자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네. 27조 원이. 그런데 우리 경제 성장률이 2%대로 지금 정체돼 있잖아요. 네. 일자리도 못 만들잖아요. 이런 경제가 어려움 속에 있는데 이 국회에서 민생 법안을 좀 제발 빨리 통과시켜 주십시오. 이 GS나 SK 같은 데는 외자 유치를 한 5천억 원씩 지금 다 받아놓고 심지어는 공장 짓고 있는데 그 증손자 회사는 외국인 투자를 못 받게 만들어놔서 1조 투자 유치하는 거 무산되게 돼 있습니다, 지금. 네. 그러면 외자 유치하러 뛰어다니는 사람 누구고 투자해서 세금 내고 일자리 만들겠다는 사람 누구고 그 기업 아니에요? 네. 방해하는 건 국회잖아요. 네. 국회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오히려 나라가 경제가 잘 돌아가게 앞장서 도와주셔야 될 분들이 여당, 야당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첫째 민생이지요. 민주당이 서민정당을 표방하면서 그래도 반대하는 이유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서민정당도 저 생각에는요. 그럼 중산층은 관심 없는 정당입니까? 민주당도 중산층 다 관심 있을 거예요. 그럼요. 그 사람들 주로 문제 제기하는 거는 아주 고소득 부자층들이 정당한 세금 좀 내고 상속도 하고 이러라는 거는 이해가 되지만 중산층들 리모델링 하는 거 왜 지금까지 붙잡고 있어요? 또 외국인 투자 유치하는 걸 왜 일자리 넣는데 일자리 넣으면 누가 취업해요? 중산층 서민층이 일하러 갈 거 아니에요? 네. 그걸 왜 막습니까? 투자는 재벌이 끌어오지만 그렇다고 이 일도 재벌 가족에 다 가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일자리는 어차피 중산층 저소득층한테 가서 그 사람도 소득 늘려주고 나라에 세금 내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그런 거를 빨리빨리 통과시켜줘야죠. 네. 옳으신 말씀이십니다. 100%. 동의하면 국회의원들이 좀 동의해 주시면 좋겠네요. 네. 그런데 제가 국회의원이 아니라서 저는 앵커로서 100% 동의합니다. 경제부장이거든요. 경제부장으로서 100%. 이번에 태국도 보니까 반정부 시위를 하도 하고 나라 국정이 어려우니까 국회를 해산시키더라고요. 네. 다시 좀 뽑아서 오라고. 아, 그러니까 김항식 총리가 국회 해산 하자 그랬잖아요. 그래서 네. 일본도 보면 정쟁 싸움만 하다 안 되면 합의 안 되면 해산시키잖아요. 네. 국민한테 가서 국민 떨어질 사람이 누구 다시 올 사람이 누군지 다시 심판받고 오자. 네. 근데 우리나라는 해산제도가 없어요, 현재. 네. 앞으로 국회의원들이 스스로 만들 것 같지는 않고 국민 서명운동이라도 해서 국회 해산제도를 불가피할 때는 정말 이렇게 민생법안도 안 다뤄올 때는 국민들이 나라에서 서명운동해서 해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해산제도 만들어야 돼요. 지사님이 한번 나서시면. 저도 동참할게 한번 박앵커. 네, 저도 총대 매게. 운동본부 하면은. 저도 총대 매는 게 아니라 저도 사인하겠습니다. 과반수 네. 국민이 국회를 걱정할 정도 되면 아주 잘못된 거죠. 그렇죠. 그런 국회의원들은 다시 뽑아야 돼요. 아니,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국민을 걱정해야 되는데 이건 국민이 국회를 걱정하는 거꾸로 된 나라니까. 거꾸로 된 나라예요. 네. 그런데 지금 국회의원들은 특권만 누리고 견제받는 데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맨날 지들끼리 싸움하고 지금 나라가 지금 동북아 정세가 얼마나 어렵게 돼 있고 지금 대한민국 경제가 완전히 지금 추락하고 있는데 지금 국회에서 만든 뭐 법 보면요. 네. 근로자들은 문노동 무임금을 만들었죠. 네. 국회의원은 문노동해도 돈 받잖아요. 아, 자기들은 문노동에도 무임금. 국회의원은 유임금. 문노동하고도 유임금. 세비 다 받아가고 보좌관 급여도 다 받아가고 뭐
무슨 특별위원회 일 안 하고도 수당 다 받아갔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국민들한테 문호동 무임금 했으면 국회의원 스스로도 문호동이니까 나 세비 반납하겠다. 이런 의원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도지사 하셨잖아요. 네. 도의회, 뭐 기초의회 이쪽도 문제 많죠. 아, 부족한 점은 있지만 국회처럼 저렇게 정쟁만 하고 일 안 하지는 않습니다. 아, 훨씬 낫습니까? 도의회 이쪽은? 좀 열심히 해요. 아, 그쪽은 좀 더 예. 열심히 해. 국회의원들처럼 이렇게. 예. 근데 형이 저러면 동생들이 또 보고 배운단 말이에요. 하여튼 거기까지는 이제 안 번지기를 바랍니다. 아, 거기까지는 안 보죠. 그 여야리기 당시에 1997년이죠. 그때 외부에서는 300억 달러로 우리가 갖고 있었는 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39억 달러 있었다면서요. 제가 부총리 취임할 때요. 네. 외환보유고가 244억 불이었고 그중에 이제 해외 담보 다 들어가고 빼니까 72억 달러 있었어요. 네. 그런데 대통령 선거였잖아요. 네. 정권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외국 은행들이 다 불안하니까 계속 단기외출 회사에 가서 김대중 대통령 당선되던 날은 39억 달러 있었습니다. 이야. 그러니까 나라 거의 부도 났었어요. 근데 참모들은 대통령에게 경제 잘 돌아간다 계속 김영수 YS한테 그렇게 거짓 보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사실상 문제가 되고 나라가 그 지경까지 간 거 아니겠습니까? 외환위기가 이 사전에 수습이 못된 이유 중에 하나가 거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 김영삼 대통령께서 2009년도에 이제 한참 세월이 지난 다음에 네. 라디오 방송 나오셔가지고 말씀을 하셨어요. 대통령께서는 경제가 나빠지기 시작할 때 걱정을 참 많이 했는데 당시 경제팀에서는 경제 기초가 튼튼하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러고 있다 외환위기 맞았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앞으로도 우리가 이 교훈 삼는 데면은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솔직하게 대통령께 보고도 해드리고 국민한테도 솔직하게 다 알려드려서 그걸 지혜를 모아서 대비를 해야지. 나라는 거의 부도 나는 상황이 돼가는데 기초가 튼튼하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런 일은 하면 안 되죠. 지금 현우석 경제부총리는 잘 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현 부총리 고군분투하고 애쓰는데요. 얼마나 답답하면 현 경제 상황이 벼랑 끝에 선 버스 같다고 얘기하겠어요. 이분도 지금 뭔가 잘못되고 돌아가는 건 알고 있는 거죠. 지금 정부는요. 국회에서 이 법을 통과시켜주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모든 중요한 나라의 정책은 국회의 동의가 있어야 되고 국회가 법을 만들어주고 법을 고쳐줘야만 일이 돌아가요. 민생법안 102개도 정부 각 부처 열심히 연구해서 갖다 내놨는데 정쟁, 당파 간에 싸움하느라고 통과를 안 시켜주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정말 앞으로 국회 운영에 대해서도 어떤 법적인 장치를 만들어서 그런 민생 법안이 가면은 처리 시한을 정해놓고 상임위 안 통과하고 본회의로 갈 수 있도록. 그 기간 내는 반드시 처리하게 하고 네. 그런데도 일 안 하고 싸움만 하고 있으면 본회의로 바로 보내게 그 제도 만들어야 돼요. 선진화법 때문에 꽉 막혀 있는 거 아닙니까? 모든 통로가 그냥 꽉 막혀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선진화법 때문에. 이 새누리당은요, 이 선진화법 정말 잘못 만들어 놓은 거예요. 대국민 앞에서 무릎 꿇고 진짜 고개 숙이고 새누리당도 이뤄야 된다. 국민이 이건 잘못된 일하라고 50% 이상 뽑아줬잖아요. 네. 그럼 민주주의는 과반수 일할 수 있잖아요. 그렇다고 야당 무시하고 하는 뜻이 아니고 야당하고 대화하고 토론하고 그러고 안 되면 민주주의로 표결해서 책임지고 일하라고 뽑아줬는데 책임을 질 사람이 60% 이상이 돼야만 통과시킬 수 있게 하고 야당한테 집권당 위치를 남겨준 거예요. 그러니까 새누리당도요, 국회의원들이 진짜 국회 앞에서, 대국민 앞에서 전부 고개 숙이고 선진화법 잘못됐다고 해야 돼요. 그건 맞는 말씀이 네. 왜 그런 법 만들었냐 그랬더니 이제 싸움 안 하게 네. 화목하게 하려고 그랬대잖아요. 그러다 식물 먹게 됐죠. 언제 국민들이 뭐 싸우라고 보냈어요? 멱살 잡으라고 보냈어요? 뭐 박치기하라고 보냈어요? 일하라고 보냈는데 왜 싸움은 왜 해요? 왜 싸움은 해놓고 60% 이상 안 주면 우린 법 통과 안 되는 건 야당이 동의 안 해서 그렇다. 그 핑계거리 가지고 무슨 국정의 책임자입니까? 그거는 새누리당이 책임지고 선진화법 폐기하는 거 앞장서야 됩니다. 네. 자기들이 잘못한 거, 그런 법 만드는 걸 잘못 인정하고 폐기시켜야 돼요. 근데 새누리당 일부 의원들은 뭐 선진화법을 고수하는 그럼 또 뭐 지키는 그런 사람은 그런 다음번 모임. 국회 선거할 때 국민이 떨어뜨려야죠. 네. 어떻게 일하라고 보내는데 일 안 하는 식물국회법을 만들고 그걸 옹호하려고 그래요. 그 당시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에 YS하고
굉장히 사이가 어떻겠습니까? 좋았습니까? 그랬기 때문에 이게 잘 넘겼겠죠? 어떻습니까? 정권 교체기라서 사실 좋을 리가 없는데. 국민들이 다 알기는 김영삼 대통령하고 김대중 대통령은 평생 정치를 하면서 경쟁 관계였고 또 어떻게 보면 힘든 관계였다고 다 알고 있잖아요. 네. 근데 저는 그런 시기에 김영삼 대통령이 임명한 부총리를 맡아서 수습하던 과정에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자가 됐잖아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수습해야 되겠어요? 정말 이건 여야 정도가 아니고 평생을 정치적인 그 상대방으로 싸우신 분인데 네. 그런데 참 안심한 거는요. 당선되자마자 바로 다음날 청와대에서 두 분이 만나셨습니다. 나라가 위기에 있으니 우리 둘이 힘을 합치자. 그래야 이 수습할 거 아니냐. 그래서 바로 다음날 합의한 게 12인 비상경제대책공동위원회를 만들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위기 수습하는데 정말 김영삼 대통령 정권과 김대중 당선자 측이 전적으로 협조했기 때문에 위기 수습이 전 가능했다고 봅니다. 네. DJ가 우리 부총리의 이야기를 하면은 잘 듣고 그대로 했습니까? 아니면은 말도 제대로 못했습니까? 무서워서. 저는요, 김대중 대통령은 당선자가 될 때까지 만나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네. 그런데 당선되자마자 저를 찾으시더라고요. 외환위기에 대해서 들었으니까. 그래서 가서 있는 그대로 보고 드렸어요. IMF 협상은 타결됐고 지금 돈이 이렇게 들어오고 있는데 단기 외채가 너무 그동안 많이 있어서 이대로 지금 회수 다 당하고 있습니다. IMF 돈이 다 들어와도 부도납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세계 금융시장에서 이 정부가 다음 정권이 신용을 얻는 겁니다. 믿을 수 있어야 단기 외채를 빼가지 않지 그 사람들 빼가는 부도가 납니다. 그러니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이 나도 적극 돕겠소. 뭘 하면 돼요? 그 IMF 총재를 빨리 만나시라고 그랬어요. 아, 깡디 씨를. 예. 왜냐하면은 대선 기간 중에 IMF 간 거를 비판하는 여론이 있으니까 IMF 당선되면 재협상하고 인정 안 하겠다고 그랬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국제사회에서는 이 불안감이 있었던 거예요. 그 돈 안 빼가겠어요? 빼가지요. 그런데 깡뉴스 만나가지고 약속 다 지켜주겠다. 어? 그렇게 하니까 IMF 측에서도 네. 당선자 측에 대해서 네. 믿고선 그럼 돕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네. 이 질문 제가 드린 이유가 이제 DJ가 우리 부총리의 이야기에 귀를 담아서 그대로 실천했다 이 얘기인데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박근혜 정부 같은 경우는 장관들이 대통령 앞에서 이렇게 언론에 나온 바에 따르면 제대로 이렇게 주장이나 이런 걸 못 한다는 거 아닙니까? 수첩 받아서 적기만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지금 현 장관들한테 조언 한마디 해줄 수 있는지. 지금 현 경제팀도 훌륭한 분들 네. 엄선해서 초빙한 걸 테니까 저 생각에는 지금 장관들이 능력 있는 분들이 많이 들어가셨으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대통령과 국민한테 솔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실되게 하고 그리고 대통령 말씀이 맞을 때는 바로 그대로 집행하면 되는 거고 혹시 대통령도 지적을 잘못할 수도 있잖아요. 아, 그럼. 의견이 틀린 의견 낼 수도 있잖아요. 그럼요. 그럼 준비를 잘해서 대통령이 납득할 수 있게 준비해가지고 와서 설득을 하고 방향도 바꾸기도 하고 그래야지 어떻게 하면 대통령 뜻만 잘 받들을까 이러다가 그 내용이 사실은 잘못된 방향인데 계속 하다 보면 일이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장관들이 소신 있는 그런 그 일을 처리해 나갔으면 그렇게 바라지요. 네. 일본이요. 일본이 아주 그냥 경제적으로도 괘씸해요. 뭐 계속 양적 완화. 그러니까 화폐를 계속 찍어내는 거 아닙니까? 쉽게 얘기해서. 돈 많이 찍는 겁니다. 막 찍어내고 우리한테 갖고 와서 은행에서 또 뭐 돈 불려가고. 예? 우리가 이거 물론 장기적으로는 일본이 저게 상당히 어려워지는 잘못된 정책을 피고 있는 거지만 단기적으로는 우리도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 아닙니까? 수출도 그렇고요. 엔화 가치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저희가 힘들어지는 거 아닙니까? 수출이. 우리는 보기에 아베 정책이 상당히 마음에 안 들지 몰라도 일본 국민들 지지율이 올라가는 거 보세요. 그렇죠. 경제가 여기서 살죠. 일본 스스로를 위해서는 일본 국민들이 박수 보내고 있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지난 20년을 잃어버린 20년이라고 그러잖아요. 아주 저성장 늪에 빠져가지고 헤어나질 못했는데 아베라는 사람이 와가지고는 아베노믹스를 이제 이 중심으로 해서 지금 물가는 안정돼 있으니까 네. 물가 2% 될 때까지는
통화를 과감하게 많이 찍어서 경제를 살리겠다. 네. 하니까 돈이 돌아가고 또 그러니까 일본 돈이 많아지니까 엔화가 싸지잖아요. 그럼 일본 수출 산업의 경쟁력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와서는 일본의 토요타 자동차 같은 데가 수익이 엄청 늘어나고 그러니까요. 미국 시장에서도 막 날개 던진 듯 팔려나가고 지금 우리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이런 데가 지금 고전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이거는 뭐냐? 우리나라는 세계 시장에서 수출 상품 중에 한 절반 이상이 일본 상품하고 싸워야 됩니다. 네. 외환위기 직전에도 일본이 대규모로 그 크게 엔화를 절하해가지고 우리가 어려움을 무척 겪은 거예요. 근데 이번에 또다시 벌써 한 20% 절하했죠. 평가절을 했는데 지금 예측으로는요, 2015년까지는 아베 정권이 통화의 양적 완화를 계속할 거다. 그러면 무슨 얘기냐? 엔화가 더 떨어질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 기업들, 우리 수출 기업들, 일본하고 경쟁해야 되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저 일본의 그 양적 완화 정책에 대해서 네. 기업들 보고 생산성 올려라 그것도 해야 되지만 네. 정부로서도 이걸 방치하지 말고 대응을 철저히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나라 통화당국 뭐 하고 있어요 지금요? 지금 우리 물가가 1.1%밖에 안 오릅니다. 네. 그러면은 우리도 왜 양적 완화를 좀 하지 왜 붙잡고 앉았어요? 일본은 2% 물가 오를 때까지는 통화를 무제한 방출하겠다고 그러는데 우리 지금 기업들 투자 못하는 데 있고 가계대출도 비싸서 힘들고 그러는데 금리도 좀 낮추고 우리도 통화 찍어내자 이 말이죠. 한도를 정해서 예를 들면은 네. 물가를 한 2% 오를 때까지는 우리도 통화를 더 공급하겠다. 네. 통화 공급을 늘리겠다. 그리고 금리도 더 내리겠다. 네. 그럼 금리 더 내리겠다. 그럼 경기도 더 살고 수출 업체도 걱정을 좀 덜고 그러지 네. 않겠어요? 네. 가만히 그렇게 금리를 왜 안 내리는지 모르겠어요. 좀 내려야 돼요. 내가 볼 더 때. 내려야죠, 지금. 가계부채가 1,200조인데 지금. 네. 이자 내리라고 아주 1%만 허리 부러치기. 1%만 네. 내려줘도 12조 원을 가계부채 그 부담을 줄여줍니다. 그러니까 일본 엔화가 들어와서 이자 타먹고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본은 금리가 막 낮으니까 그런 외환시장이 자유화 됐으니까 그런 돈 장사도 해요. 돈 장사하죠.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 가계부채 문제도 이 금리를 더 낮출 수 있는 검토를 해야 됩니다. 네. 그럼 1,200조에서 1%만 낮춰줘도 12조 원 부담을 줄여주는 거예요. 그렇죠. 가계부채가 확 줄어들죠. 그리고 기업도 투자하는데 비용을 절감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인플레만 안 생기면 되잖아요. 인플레 하면서 통화 증발은 안 되는 일이지만 지금 1.1% 물가 된 건요. 역사례로 최저 수준입니다. 지금. 네. 그럼 물가 안정됐다고만 좋아할 게 아니라 그게 어느 정도 선까지는 통화도 증발해서 경제도 살려야 되는데 지금 재정은 적자 재정이라서 경기 살리는 투자를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통화 정책에서도 좀 협조해주고 또 하나는 민간이 투자해야 됩니다. 그리고 외국인 투자해야 되는데 네. 이거는 민간 투자, 외국인 투자하려면 이 규제를 완화해줘야 되는데 네. 국회에서 민생법은 딱 쥐고 있으니까 지금 투자하려도 투자를 못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걸 생각해서라도 앞으로 투자는 살려내려면 민간 투자를 살리는 거, 네. 외국인 투자를 살리는 거, 네. 그 다음에 이 통화 정책에서도 협조하는 거, 네. 이런 거를 해나가야 됩니다. 네. 우리도 양적 완화 정책을 빨리 하자. 금리를 더 낮춰서 가계대출 부담을 줄이자. 자, 가계대출의 심각성, 그 다음에 고성장 문제, 저성장, 그 다음에 국가부채, 그리고 고령화 문제,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정진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 무궁화꽃이 폈습니다. 눈 오네. 집안에서 말려야겠다. 빨리 냄새나. 다운이잖아. 집안에서 말려도 다우니로 향기롭게 다운이 꽃이 피었네. 실내 건조엔 다운이. 바쁘니까. 피곤하니까. 운동 못하는 핑계도 참 많다. 그러다간 숨쉬기 운동도 힘들어집니다. 아이고, 지금 바로 운동하세요. 당신밖에 모르는 한화생명. 나 모공에 너무 집착하나? 당연하지. 모공 때문에 나이 들어 보이는데. 레드 에센스. 튕길 듯한 탄력에 줄어 보이는 모공. 쫀쫀해. SK2 스템파워 에센스. 나이 상관없어요. 인류가 진화하듯 의약품도 꾸준히 개발되고 있습니다. 잇몸병 800만 시대. 이가타는 아프고 비난한 잇몸병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이몸도 이가타타. 잇몸에 힘을 이가타. 내일은 출근길부터 긴장해야 합니다. 왜 긴장해야 되는지요? 네, 날씨 때문에. 조현성 캐스터.
네, 기상센터입니다. 네, 겁부터 납니다. 긴장하라니요. 무슨 일입니까? 네, 내일 출근길에는 뾰족 구두나 바닥이 미끄러운 신발은 피하셔야겠는데요. 눈 예보가 있습니다. 많은 경우 최고 7cm로 제법이나 많은 양입니다. 네, 삐닥구두, 그러니까 뾰족기두라 그러나요? 하이힐. 네, 맞습니다. 그거 뾰족구두 그거 신으면 안 된다. 네. 그거 신으면 왜 안 되죠, 근데? 미끄러워서 넘어질 수 있습니다. 넘어져서. 눈길에. 그냥 그렇죠. 신발도 넘어질 수 있는데 뾰족기두는 더 쉽게 넘어지나 보죠? 네, 맞습니다. 위험하죠. 예. 네, 네, 그냥 운동화 그렇습니다. 신고, 좀 네. 넓은 거, 뾰족기두 신지 마십시오. 자, 지난번에 눈 엄청 온다고 안 왔잖아요. 이번에도 네. 안 올 수 있잖아요. 옵니다. 이번에는요. 옵니까? 네, 옵니다. 이번에는 환경 자체가 달라서 제 말을 믿으셔도 될 것 같은데요. 이 지난달 말에는 찬 공기가 늦게 내려와서 영상에